살살.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성취보단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 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살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체감상 엄청 오래 쉬고 오늘 오랜만에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은 녹음일이 지금 9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8시가 다 되어가는 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녹음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길게 쉬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도 지금 추석 연휴로 굉장히 오래 쉬어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추석에 얼마나 많이 쉬었냐면요. 추석 전주에 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에는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가 푹 쉬었어요. 일주일 내내 거의 노트북을 켜지 않은 채로 논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논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번 연휴를 계기로 많이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석을 보내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셨을 것 같은데 원가족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친구들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함께 사는 동거인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원가족, 그러니까 저의 엄마 아빠보다도 이 함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친근하고 가족처럼 느껴지고 저의 어떤 상황이나 저의 감정 같은 것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밥을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이 동거인이고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의미에 따르면은 가족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전통적인 의미에 따라서 각자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평화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 본인의 원가족일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이 이루는 결혼 제도 안에 있든 있지 않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이는 그런 종류의 관계들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 가족들보다 훨씬 친근하게 그 어떤 공동체, 친구를 가족들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각자만의 시간, 추석이라는 그 긴 연휴의 시간을 잘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쉰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저희 보통 추석이면 그래도 제사는 지내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번 연도 추석에는 처음으로 그냥 원가족들과의 시간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 보내고 지금 이 귀한 휴무는 온전히 나 혼자 혹은 지금 함께 사는 동거인과 함께 보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원가족은 서울 바깥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남양주시까지 가려면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남양주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냥 가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서울보다 훨씬 더 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추석에
가족을 만나고 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시간이 싹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경기도에 저희 엄마 아빠가 살고 계셔서 거기에 가려면 KTX를 타고 ITX 뭐 이런 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왕복 적어도 한 4시간 정도가 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도 사실은 온전히 어떤 이 편안한 쉬는 듯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 같은 느낌이 이제는 너무 안 드는 거죠. 너무 엄마 아빠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정말 집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사실은 요즘에는 집에서 잠도 자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집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막 즐겁지가 않고 그래서 휴식의 느낌이 잘 들지 않다 보니까 추석에 집에 그냥 가는 것 자체도 약간 마음의 부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만약에 그 제사를 지낸다거나 했으면은 사실 눈치가 보여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석에 제사를 지낸다고 막 가족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이 다 오고 하는데 안 가는 거는 살짝 이상해 보일 것 같은 거죠. 이것도 다 이상해 보인다는 것도 다 저의 그런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고 저의 그 가족주의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약간의 그 딸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기도 하고 그 이 가정이 좀 평안하고 우리가 잘 지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딸인 내가 좀 같이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제사상의 그 기분을 내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친척들이 다 같이 막 집에 모이고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제가 꾸역꾸역 또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갔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큰 집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빠가 첫째가 아닌데도 저희 집에서 항상 제사를 지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를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코로나로 가족들하고 모이는 것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제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제사를 그렇게 많이 막 지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불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약간 멀어졌으니까. 아무튼 그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힘들었겠다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청소하는 게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친구만 집에 초대를 하더라도 집 청소 싹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할머니 오고 할아버지 오고 집안 어른들이 다 오면은 그 집에 대청소를 진짜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그 고생을 몰랐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사 음식 같은 것들은 당연히 또 저희 집에서 지내니까 거의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제사 음식이라는 게 장 한 번, 두 번 봐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셨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화가 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너무 슬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인 형제인 제 남동생은 저보다 이렇게 제사에 대한 어떤 부채감,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어떤 이 노동들, 가사의 노동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런 노동들이 여자인 또 저의 눈에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의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남동생이 마음이 쓰였다면은 저희 남동생이 또 열심히 했을 텐데 저희 남동생의 눈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노동과 엄마의 그런 괴로움이 저의 눈에 훨씬 더 많이 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연결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를 돕는 것도 제 일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사에 대해서 기억나는 장면은 별로 많이 없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하나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저희 친할머니의 제사상을 차릴 때 어떤 행동이었는데 항상 저한테 그
노동할 것을 주셨어요. 제사상이 이렇게 차려지는 동안 당연히 여자들은 부엌에, 남자들은 거실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놀고 있고 여자들은 열심히 부엌 요리를 하고 있고 그런 풍경이 기억이 나고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어떤 일을 주시면서 너가 나중에 시집 가면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지금 연습해봐 라고 하면서 수저를 이렇게 내어주신다거나 그럼 저는 쫄쫄쫄쫄 가서 그 수저를 내려놓고 근데 그런 거를 했던 제 나이가 9살, 10살 이렇게 어렸다라는 것이 참 이상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의 여자아이도 시집 갈 나이를 상상해야만 하는 그런 할머니의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참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요즘도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어떤 마음일까? 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는 집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테니까 본인의 가정에서 어떤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중에 그런 아버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를 꼭 지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어머니들은 제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데 아버지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본인의 그 조상의 제사상은 본인이 차리지 않는 엄마의 손을 거쳐서 차리는 그런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래도 그것을 고집하시는 아버지들이 있다면 그러면 또 K 장녀로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하자고 하는데 엄마가 고생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또 거기에 일손을 보태야 되고 또 친척들을 어색하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하는 것이 추석이라는 시간을 약간 괴롭고 힘들게 만들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만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친척들과의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만 좀 눈칫밥을 먹고 쓴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제 마음대로 약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추석에 약간의 불효녀가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제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추석에 제가 느낀 것은요. 이렇게 온전히 주어지는 어떤 휴식 시간에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나의 패턴에 너무 악영향을 미친다. 일을 하는 패턴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추석 전주에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추석 주에 일요일까지 거의 정말 일주일 동안 노트북을 켜지 않을 정도로 일과 멀어진 채로 쭉 휴식을 취했는데요. 그 시간이 온전히 즐겁지가 않고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도가 아주 높아진 상태로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실은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쉼을 주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너 쉬어야 돼.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살살 좀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너 살살 살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일주일의 휴식을 저에게 딱 줬는데 그 준 것이 제가 그걸 온전히 즐길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일해야 하는데 저거 일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휴식의 시간을 보냈었네요. 저를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 어디를 갔었냐면은 바다를 좀 보러 속초를 갔었어요. 그래서 속초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바다 해변에 누워가지고 막 책 읽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건 굉장히 좋았지만 그냥 그 시간 내내 잔잔하게 깔려있는 어떤 불안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노트북을 안 들고 여행을 간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아예 노트북을 안 들고 가는 것도 문제고 또 노트북을 들고 가면 또 일을 해야 하게 되는 어떤 이 상태도 문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쉴 수 있을까, 제대로 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안고 오게 된 휴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좀 쉬면서 불안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의도한 휴식이 아니었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고 동거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석 연휴에 길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 가까이. 그래서 이 일주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놀러 가자, 좀 같이 쉬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동거인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일은 좀 밀어놓고 동거인의 이 휴가 시간에 제 일정을 좀 맞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장인의 시간에 저의 시계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을 좀 내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추석 휴가 시간에도 사실은 일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끝내야 될 일들이 있었고 사실 꼭 해야 하지는 않지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쉬자 이렇게 저를 해주고 싶었던 것도 맞긴 하지만 이게 약간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저의 동거인의 그 약속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휴가를 같이 보내기로 했으니까 보낸 듯한 느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쉰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의지로 쉬려면 한 달 정도 전부터 계획을 해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전부터 내가 좀 일을 조정하고 미리 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좀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놓고 좀 더 깔끔해진 상태로 그래서 좀 자의적인 기준, 자의적인 타임라인에 맞춰서 내 시간을 내 휴식이라는 그 영역을 내가 만들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는 온전히 일주일 이렇게 딱 긴 휴식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월요일에 일하고 화요일에 쉬고 수요일에 일하고 목요일에 쉬고 이런 식으로 좀 격일로 쉬는 거, 하루하루 쉬는 거 요렇게 좀 짧은 휴식이 훨씬 더 잘 맞는다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가까이 길게 쉬면은 일의 버튼을 완전히 오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프 버튼을 누르고 다시 온 버튼을 누르기까지 거의 그 쉰 기간만큼의 시간이 저한테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을 쉬었으면 일주일 가까이 다시 또 버튼을 누르기 위한 그 가열의 시간, 예열의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버튼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오프를 완전히 누르지 않고도 쉴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달리기랑 비슷한 건데 달리기도 제가 거의 한 10km를 이제 달린다고 했을 때 한 3km 지점 되면 진짜 미친 듯이 힘들고요. 5km 지점 정도 열심히 뛰다 보면은 힘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차지가 않아요. 다리는 아플지언정 숨이 하나도 안 차고 약간 평온한 페이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일을 할 때 제 상태가 달리기를 할 때 5km 지점 정도의 상태로 쭉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다시 3km 지점까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힘들게 올라갔다가 또 멈추고 그럼 또 괴롭고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일하는 게 점점 더 싫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잔잔하게 달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의 그 방식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제대로 쉬어야 된다. 쉴 거면 제대로 완전히 버튼을 끄고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쉰다는 것을 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정의하고 재활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번에 길게 쉬면서 새롭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가지 생각이죠. 내 휴식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남의 휴식에 내 휴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2번째로는 내가 쉴 수 있는 페이스가 따로 있다. 남들처럼 꼭 일주일 쫙 쉬지 않더라도 하루 쉬는 것도 나에게 쉼일 수가 있다. 오히려 편안한 쉼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쉬는 것도 참 연구 분야예요. 어떻게 하면 잘 쉴 수가 있는가가 정말 사람마다 각기 제각각 다르고 상황마다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쉬어보면서 이것도 좀 터득을 하는 거죠. 완전히 일을 하면서 쉬었던 그 광안리에서 제가 몇 달 전에 쉬러 갔다가 일만 해가지고 크게 혼이 난, 저 스스로에게 혼이 난 그런 시기가 또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결심했던 게 여행지에는 아예 노트북을 들고 가지 말자라고 결심을 해서 이번 속초 여행을 갈 때는 아예 노트북을 안 들고 가봤더니 또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초조하고 뭔가 내가 지금 멈춰있는 게 문제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들었고요. 계속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일 생각을 계속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오프 상태도 또 아닌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순적으로 또 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고민들을 또 하게 되니까 더 괴로워지는? 차라리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나은데 일도 안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니까 말하자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시험 하루 남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휴가 때는 그리고 다음 긴 연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잘 쉴 수 있을까 조정하면서 나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조정하면서 잘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 팟캐스트에서 계속 공유하고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팟캐스트가 그거를 연구하고 같이 나눠보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잘 살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방식을 나누고 연구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추석에 속초도 다녀왔고 또 친구들도 만났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그룹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그 망원동에 있는 성미산 알루라고 하는 비건 술집이 있거든요. 그 비건 술집에서 성미산 에일이라고 하는 제가 그 식당에서 좋아하는 맥주를 엄청 많이 마시면서 오랜만에 술을 되게 오랜만에 마셨어요. 그래서 그 성미산 알루에서 굉장히 재밌게 놀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와 주기도 했었는데 친구 놀러와서 같이 영화도 보고 재밌게 놀다가 네, 그리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길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재밌게 놀긴 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불안한 그런 추석 연휴를 보냈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다는 친구와 함께 봤던 컨텐츠는 뭐였냐면 영화 존 말코비치 대기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제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은 하겠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걸 본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새롭게 재밌게 봤고 그 존 말코비치 덱이라는 영화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퀴어한 소재의 영화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인데 그 부부의 이름이 크레이그랑 로테. 그러니까 남자가 크레이그고 여자가 로테예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맥신이라는 여자가 나타나거든요. 원래는 맥신을 먼저 좋아한 게 크레이그예요. 근데 그 아내인 로테까지 맥신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가 한 여자한테 동시에 빠진 거죠. 실제로 이 여자가 약간 판무파탈 스타일의 너무 매력적인 여자이긴 한데 아무튼 부부가 똑같이 한 여자한테 빠졌다라는 이 스토리가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영화의 스토리는 존 말코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뇌 속으로 잠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굴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크레이그가 발견한 굴 속에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잠깐 15분 동안 존 말코비치가 되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었던 그 소재가 뭐였냐면은 맥시는 로테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테 자체한테 매력은 못 느끼는데 존 말코비치의 머릿속 안에 들어와 있는 로테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와 존 말코비치가 동시에 있는 그 상태의 로테, 그 존 말코비치의 외향에 머릿속에는 로테가 들어있는 그 상태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존 말코비치와 데이트를 맥신이 하면서 그 딱 정확한 시간에 로테에게 딱 머릿속에 존 말코비치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말코비치, 로테, 맥신 이렇게 세 사람이 약간 데이트를 하는 이상한 그림의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이 와 진짜 이거 생각보다 엄청 기괴하고 퀴어한 그런 영화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 영화를 봤고요. 그리고 흑백요리사, 이거는 제가 속초 가가지고 다 봤어요. 속초 가서 정말 재밌게 봤던 그 넷플릭스 컨텐츠였는데 요 컨텐츠는 매력이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웃기다 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너무 웃기게 만들었다. 그 유비빔 씨라고 한때 비빔밥의 대왕 같은 느낌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밈의 창시자가 되기도 했고 정말 커다란 매력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비빔 씨가 흑백요리사의 비빔밥 대왕으로 출연한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이디어가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어떻게 유비빔 씨를 출연시킬 생각을 했는가. 근데 유비빔 씨가 막 그냥 정말 뻔하게 비빔밥만 만들면서 나왔으면 또 적당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막 비빔송 같은 거를 푹 치면서 장구 치면서 부르고 다른 사람들 막 다 따라 부르고 백종원이 같이 막 그 비빔송 부르면서 비빔밥 비벼주는 장면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종원이 랑 안성재라는 그 유명한 요리사, 유명한 파인다이닝 요리사라고 하더라고요, 안성재 씨는. 그래서 이 파인다이닝 요리사와 장사의 신인 백종원 씨가 함께 다른 요리 잘하는 사람들의 심사를 보는데 이 심사를 눈을 가리고 봐요. 그래서 검정색 안대를 씌워주고 그 음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여주는 장면도 너무 웃기고 그 음식을 먹는 장면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권력자가 음식을 맛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웃기는 느낌? 그래서 이런 설정 하나하나가 다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흑과 백의 요리사들이 경쟁을 하는 이 구조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흑의 요리사들은 뭐냐면 흑수저 요리사들인 거거든요.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려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닥 어떤 파인다이닝계에 어떤 상을 받았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백수저 요리사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어떤 상을 받았고 이런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흑수저와 백수저 사이의 경쟁이라는 그 구도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수저는 약간 기성세대 느낌이고 흑수저는 열정적인 어떤 MZ 느낌인 거죠. 그래서 흑수저를 응원하게 되기도 하면서 백수저에 대한 걱정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유명하고 명성이 자자한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응원을 하게 되면서도 백수저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마다 계속 2편에서 4편씩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4회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그걸 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재미나게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드라마도 봤네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저는 이정은 씨의 캐릭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얘기가 결국 살인자, 어떤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민 씨가 정말 악질의 살인마로 나와요. 그래서 마치 그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연기했던 그런 캐릭터처럼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이 부잣집 딸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이 막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좀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막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김윤석 씨를 괴롭히고 막 그런 내용의 여러 가지 약간 두서없는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고민 씨를 잡는 사람이 김윤석 배우랑 그다음에 경찰 역할로 나온 이정은 배우였거든요.
여성 경찰이라는 캐릭터를 맡아 나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성 경찰로 갈 수 있는 스토리인데도 여성 경찰이고 심지어 젊은 여성도 아니고 50대 정도가 되는 여성 경찰, 능력 있는 여성 경찰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일단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정은 배우가 화려한 어떤 느낌의 옷차림을 전혀 입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검정 색깔 양말에 검정 색깔 신발에 검정 색깔 양말에 검정 색깔 윗옷 아래도 정말 그냥 검정색으로 가득한 옷만 입고 거의 패션의 변주를 안 줘요. 그냥 검정색 옷 정말 색을 잃어버린 듯한 그렇게 아무 꾸밈 없이 정말 그냥 경찰이라면 50대 경찰이라면 정말 저럴 것 같은데 가장 현실적인 옷차림일 것 같은데 싶은 옷차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나이가 좀 있는 성공한 여성을 다룰 때 우리의 수많은 드라마 컨텐츠들에서는 너무 많은 꾸밈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인데 너무 옷차림을 멋지게 입는다거나 너무 그냥 정말 커리어 우먼처럼 입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되게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스타일로. 근데 저는 성공한 여성들도 그리고 나이가 든 성공한 여성들도 꼭 멋지게 정말 보기 좋게 차려입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정은 배우 이 캐릭터가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경찰 남자 캐릭터라고 했을 때 요구되지 않을 법한 것들이 성공한 여자 경찰 캐릭터라고 했을 때는 요구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그 아름다움이랄지 고상함이랄지 우아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한 스푼 추가돼야 되고 꾸밈도 또 추가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싫었는데 이번에 이정은 배우 캐릭터는 그런 것들이 싹 빠지고 정말 그 단순한 경찰 성공한 경찰 저렇게 했구나 싶은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너무 좋게 재밌게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소설을 다 읽었어요. 예소연 작가의 사랑과 결함이라는 소설을 다 읽었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사랑과 결함이 같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결함이라는 것과 같이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랑, 어떤 전쟁 같은 사랑, 그리고 망가진 사랑, 애정 결핍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순수한 어떤 그 결정체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사랑, 그런 어떤 뭐가 부족한 사랑, 뭔가가 망가져버린 어떤 사랑의 이미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 소설집에서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와 딸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 또 아버지 장례식에서의 한 풍경에 대한 소설도 있는데요. 마지막 작가의 말을 보니까 이 예소연 작가님의 아버지께서 이번 연도 6월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 작가님의 어떤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슬프게 느껴졌을까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사랑과 결함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그게 너무 결함이 많고 그 사랑에 그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이 사람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져서 참 슬프게 읽혔고 저도 아버지와 딸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더 많이 이런 거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정도가 제가 추석에 봤던 콘텐츠들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홍보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북토크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10월 4일, 10월 5일에 시흥에서 하는 보따리 책장이라고 하는 북페어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페어가 뭐냐면
그냥 그 책들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판매하고 같이 홍보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우리 이런 책 만들었다 저런 책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 장터 같은 느낌인데요. 시흥시에서 있는 맑은물 상상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요거를 나가게 됐는데 그 맑은물 상상놀이라는 공간이 거의 30년 동안 그 하수 처리장으로 사용됐던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 공간을 좀 이렇게 잘 꾸려서 예쁘게 만들어서 정말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냥 멋진 건축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에서 이 북페어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저희 살살씀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북토크를 하게 됐어요. 살살 보기, 살살 듣기, 살살 읽기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글을 쓸 때 어떤 것을 보는지 그리고 글을 쓸 때 어떤 것을 듣는지 계속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써내려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북토크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쓴다는 것은 정말 계속하기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것은 참 계속한다는 것이 많이 힘을 빼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쓸 때 정말 힘을 빼고 써야지? 라고 하다가도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견디면서 이것들을 썼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북토크를 한다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꿈을 이루는 그 날에 이게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고 하니까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와주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10월 4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2시라는 애매한 시각에 또 서울도 아니죠. 시흥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에 누가 와주실까 싶긴 한데 혹시라도 우연히 내가 요 근처에 산다거나 내가 우연히 10월 4일에 휴무라거나 그러신 분들께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여를 좀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살살살기 운동본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 보따리 책장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정말 다양한 창작물을 가지신 공연 창작물도 있을 거고요. 책 창작물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창작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방문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의 너무 중요한 코너죠. 유일무이한 코너. 바로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 이번 주는 제가 당당하게 이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으러 가거든요. 다큐멘터리 창작 워크숍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조안나 감독님, 퀸 조안나 감독님 기억하시나요? 퀸 조안나 감독님께서 이번에 선생님으로 다큐멘터리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예전부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퀸 조안나 감독님께서 게시물을 올려주셨길래 그걸 보고 너무 꼭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해서 이번 주부터 가게 됐고요. 이게 라이프라고 하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건데 인천이에요.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왕복으로 거의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에 저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책 읽을 생각을 하면은 또 설레기도 하고요. 이 수업이 끝나면 10주차 때는 상영회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한 편을 완성해서 사람들끼리 이걸 나눠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다고 해서 그 상영회까지 10주 동안 제가 다큐 한 편을 완성할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이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추석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불효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요즘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 하단에 걸려있는 링크 들어가시면
이 팟캐스트 후기와 뭐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들 같은 것들을 작성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폼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폼에 들어가서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들으시는 팟캐스트 게시판에 댓글도 남겨주셔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나 광고 문의는 살살살지 gmail.com salsalsalzee@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살살기 운동본부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안녕.